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예, 지난번 모바일 미네랄 검사 후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그 모바일 미네랄 검사 결과지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카이시님은 이 아당줄 식단하기 전에 이 모바일 검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당줄 식단 이전에 저탄고지 키토제닉을 접하기 전까지는 이런 검사가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TV에서 건강 관련한 다큐를 한다던가 이런 곳에서 사례자들의 현재 중금속 축적 상태를 보기 위해서 모바일 검사하는 건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모바일 미네랄 검사에 대해 알고 나니까 중금속 축적 여부만 검사하는 검사는 아니더라고요. 모바일 미네랄 검사는 주로 이제 기능의학 병원에서 검사를 하곤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 좀 자세하게 그 해석을 해준 경우도 있고 그냥 결과만 딱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석은 거의 없는 결과지들도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해석해 주시겠죠. 그런데 자기가 좀 해석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재밌어서 사실은 좀 파봤어요. 예, 이 영상 준비를 위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책은 이제 로렌스 윌슨 박사님이 쓰신 책이고 한국말로 엮으신 분 중에 대한민국의 모바일 미네랄 검사의 권위자이신 이 정경일 박사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지금 절판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도서도 구할 수가 없고요. 중고 도서로도 거의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이 책은 유일하게 국립중앙박물관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파일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에는 딱 한 군데 있어서 상호 대처로 빌려봤습니다. 네, 이 책 읽어보시니까 어땠어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저도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궁금한 부분만 좀 찾아 읽었고, 좀 알겠는 부분만 정리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건데요. 그래도 딱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우리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결국에는 우리 몸이 돌아가는 원리와 이제 몸속 미네랄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랑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실. 네. 예,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업체나 어떠한 곳에 협찬을 받은 게 아니고요. 유료 광고도 아니고 순수한 저희 두 사람의 지적 호기심 때문에 네. 이렇게 책을 읽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다가 사실 중간 포기하고 알고 있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발 검사는 뭐냐면 계속 이제 자라나는 모발에 3개월간 쌓인 미네랄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네랄이 정확하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미네랄이 뭐냐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영양제로 먹는 것들, 칼슘, 마그네슘, 철분제, 그다음에 아연 이런 우리 몸속에 이용되는 무기 물질들을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금속도 무기물질인데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금속 부족을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이제 이용되는 이 미네랄들 대신에 중금속이 많으면 그 중금속이 그 역할을 대신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세로줄에 있는 애들끼리는 성질이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연이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중금속인 카드뮴이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동차 기름에 휘발유를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런 휘발유를 써야 하는데 가짜 휘발유를 써버리게 되면 가짜 휘발유는 중금속이 되겠죠. 장기에는 차가 돌아가지만 결국에는 폐차시키거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거에 비유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할 때 혈액 검사를 많이 하죠. 혈액 속에서 미네랄의 균형을 볼 수도 있지만 혈액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웬만하면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떻게 뼈에 있는 걸 다 빼서 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몸 전체의 불균형은 잘 안 드러나는 반면에 모발에서는 3개월간 쌓인 미네랄을 보기 때문에 그 불균형 상태가 좀 더 드러나기 쉬워요. 그래서 혈액 검사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 주사를 안 맞아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애들이 맞아요. 주사 맞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머리카락은 뭐 큰 문제 없이 자를 수 있죠. 네. 그렇죠. 저 요즘 아이들 불안, 초조, 과잉행동 장애, 자폐,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 문제가 예전보다 좀 많아졌죠. 이런 문제들이 선천적인 타고난 신체 결함 때문이라 하더라도 우리 몸이 돌아가는 원리가 다 미네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영양적인 보충을 좀 해주면 분명히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고 좀 경미하다면 일단 영양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둘의 아이들도 알레르기 비염이나 집중력 강화 그리고 소화 기능의 개선에 효과를 보았거든요. 저희 아당줄 카페에서 이제 공유되고 있는 사례에서 ADHD가 개선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건셉 바이오텍 결과지인데요. 보면 이렇게 하늘색 부분이 미네랄의 적정량 기준 범위고요. 이 중간 파란 선이 정확한 중간 기준선입니다. 다른 곳 결과지도 보통 이렇게 기준 범위가 나오고 거기서 각 미네랄이 어느 정도 선에 있는지 표시되는 형태로 결과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주요 미네랄과 추가적인 5개 미네랄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칼슘이 이 기준보다 높게 나오면 우리 몸에 칼슘이 많다라고 봐야 할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칼슘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 그리고 뭐 자율신경 균형, 그리고 지방 대사 여러 가지로 몸속 기능에 이용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뼈대의 구성 성분이잖아요. 우리 칼슘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골다공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뼈 속에 있어야 될 칼슘이 모발 속에 많이 축적된다는 거는 몸속에 과도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선보다 높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기준선보다 낮으면 또 부족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제가 3번에 걸쳐서 모발 검사를 해봤어요. 6개월 혹은 1년마다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칼슘 마그네슘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수치가 한 2200? 마침 또 이 모발 검사를 하던 비슷한 시기에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몸에 석회화된 부분이 많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결석이 보통 칼슘이 주된 구성 네. 성분이거든요. 뼈 속에 있지 못하고 막 몸속에 돌아다니다가 모발에도 축적되고 유방에도 축적되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럼 칼슘이 많으니까 칼슘 섭취를 줄이거나 아니면 나트륨이 낮게 나왔다고 나트륨을 더 먹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개별 하나의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그거보다는 이 다른 미네랄과의 상관관계가 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죠? 모발 검사 해석의 순서가 있더라고요. 일단 맨 먼저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이라고 하는 여기 검사 결과지에서 제일 처음 왼쪽에 나오는 4가지의 패턴을 확인합니다. 그걸 보고 느린 대사인가 빠른 대사인가를 결정하게 돼요. 느린 대사, 빠른 대사라는 거는 이제 대사의 속도를 얘기하는데 대사의 속도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우리 몸이 이렇게 에너지를 내는데 그 공장의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발 미네랄 검사를 조금 들어보신 분은 빠른 대사, 느린 대사 들어보셨을 텐데요. 왼쪽처럼 이제 칼슘, 마그네슘이 낮게 나타나고 나트륨, 칼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 빠른 대사라고 보고요. 느린 대사는 전형적으로 칼슘, 마그네슘이 높고 나트륨, 칼륨이 낮게 나타나요. 네,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는 왼쪽은 저희 딸이고요. 오른쪽은 저예요. 네. 극명하게 차이가 보이시죠? 둘 그렇죠.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빠른 대사, 느린 대사 둘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균형 대사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럼 빠른 대사랑 느린 대사가 왜 안 좋은 거죠? 네, 빠른 대사는 에너지 생성이 과도하게 빨라서 열감이 높고 더위에 민감해요. 칼로리 연소 속도가 빠르지만 그만큼 미네랄도 많이 고갈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뒷받침 안 되면 에너지 효율이 결국엔 떨어지기 쉽다고 해요. 느린 대사는 반대로 에너지 생성이 느리기 때문에 추위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좀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 축적이 잘 되는 이미 에너지 생성 효율이 좀 떨어진 상태인 거죠. 그 빠른 대사, 느린 대사 이 둘 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네요, 결국에는. 영양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만성 피로로 갈 수 있다 하던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두 패턴 외에도 이 4가지가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그런 패턴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역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빠른 대사라 해도 좀 완만한 빠른 대사, 완만한 느린 대사 이 정도가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른 대사, 느린 대사
이게 이제 균형 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식사나 영양제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빠른 대사는 좀 대사 속도를 늦춰주는 지방 섭취를 충분히 해주면 좋다고 해요. 아이들은 주로 빠른 대사이기 때문에 모유부터 사실 지방 비율이 높죠. 아, 그래서 빠른 대사에 저희 딸이 이제 굉장히 기름지고 약간 크림 있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아마 몸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빠른 대사자들은 아까 말했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이 고갈되니까 이 미네랄을 보충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럼 느린 대사자들은 또 어떻게 식단을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영양제 보충이라든지. 느린 대사는 주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관장하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위산 분비도 저하되고 간에서 담즙 분비도 저하돼요. 그럼 결국 소화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나친 지방 섭취는 오히려 소화를 잘 못 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대사 속도를 좀 올려줄 수 있는 탄수화물 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탄수화물을 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고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당 중독이라든지 장내세균 불균형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 최대 150g까지도 저탄고지로 보거든요. 그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를 해주고 이런 느린 대사는 저혈당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몇 끼 섭취해주라고 책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력이 근데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한다고 한 번에 단백질을 몰아먹고 이런 거는 잘 맞지 않아요. 새끼 골고루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나누어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느린 대사인 분들은 소화 효소제가 필수 영양제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느린 대사자의 경우에도 칼슘, 마그네슘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이렇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많이 검출된다고 이거를 칼슘, 마그네슘을 안 먹어도 돼가 아니라 이게 몸에서 이용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석회화되는 것도.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칼슘, 마그네슘 먹어주라고 권고되는 경우도 있어요.